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32번째 시간으로 새지 않는 밤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지 않는 밤, 이문열. 이것은 오래전 내가 서울서 겪은 방랑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나는 이것저것 모든 것으로부터 쫓겨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아스팔트 위를 헤매던 방랑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날이 저물어 올 때쯤에는 나는 드디어 아무데도 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 거리에는 친구들도 있고 인척도 들어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그들의 모두 머리를 흔들 만큼 신세를 진 후였던 것입니다. 나는 별 수 없이 그때만 해도 그 거리 어디에나 하나뒤 무허가 연속을 찾아 들었습니다. 독방이 300원, 합숙이 200원, 그런데도 제 주머니에 남은 것은 고작 500원 뿐이었습니다. 내가 가방 속에 든 일거리를 그 밤 안으로 끝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돈과 바꾸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진 돈을 아껴야 하는 것이 그때의 내 사정이었습니다. 합숙은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밤의 잠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초저녁이어서 나와 합숙할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선은 혼자 차지하게 된 방 안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외국 수사물을 번역하는 것으로서 당시에 어떤 대중잡지에 근무하던 선배가 원고지 한 장에 50원씩 사주어서 나는 종종 위기를 넘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일했을까? 바깥이 약간 소란스러워지더니 드디어 나와 합숙할 사람이 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기에 번역을 멈추고 쳐다보니 한심하게도 이제 나이 12, 13이 될까 말까 한 소년이었습니다. 이미 초가 오랜데도 반소매 셔츠와 짧은 바지 차림에 밖으로 드러난 사진은 때와 먼지로 불길했습니다. 그가 방구석에 내려놓은 신문 뭉치는 아마도 못답한 습관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따로 떨어져 자는 것이지만 그런 녀석과 한 방에서 하룻밤을 지새야 한다는 것은 우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그런 내 눈길을 개의치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발이라도 씻을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소년이 방문을 나서자 나는 지금까지 품었던 것과 전혀 다른 생각, 전해들은 도해지 불량 청소년들의 소행에 대한 불안을 떠올랐습니다. 나는 비록 더할 나위 없이 가난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녀석보다는 많이 가졌으리라는 기분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무슨 값나는 것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계며 겨울 외투 등은 이미 2달 전에 전당포로 간 후였고 입고 있는 옷까지도 상품이 되기에는 너무 낡아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하숙비로 치고르고 남은 300원과 어려움 속에서도 힘겹게 지녀온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들마저 불안했습니다. 나는 남은 300원을 꼬깃꼬깃 접어 셔츠 주머니 속에 감추고 책 몇 권은 타월을 말아 베개 대신 베었습니다. 내가 그쯤 준비를 끝냈을 때 세수를 마친 소년이 되돌아왔습니다. 씻고 나니까 조금 전보다 하는 훨씬 귀염성 있고 깨끗한 얼굴이었습니다. 녀석은 다시 일을 시작한 나에게 미안한 듯 조용한 동작으로 들어서더니 곧장 이불을 펴고 옷을 벗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나는 줄곧 소년의 동태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은 옷을 벗어놓고 곧장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머니에서 동전이랑 100원짜리를 모두 요유에 쏟아놓았습니다. 견눈으로 봐도 1000원은 넘을 돈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신문을 판 돈을 세마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근성으로 일을 하면서도 이제 녀석이 그 돈을 어떻게 간수할까를 흥미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달리 셈을 마친 녀석은 돈을 우옷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옷을 차곡차곡 끼워 머리맡에 놓고는 이불 속으로 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녀석의 미련스러움이 안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린 모를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자기의 전지신하님의 분명한 돈을 저렇게 함부로 간수하는 녀석이 어디 있단 말인가?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는 녀석을 불렀습니다. 이봐. 소년은 대답 대신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돈 그렇게 간수해도 될까? 나는 연장자답게 그러나 약간 나무라는 투로 녀석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녀석은 오히려 이상하다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없다도요? 나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녀석의 순진함이 척근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가져가면 어떡할래? 이 방에서 나와 아저씨 외에 누가 있기에요? 나는 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여유석은 주인도 믿을 것이 못된다. 동숙자라 해도 한번 내빼면 찾을 길이 없다. 따위 이야기를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녀석의 반문을 듣고 나니 더욱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한 지 얼마나 되니? 3년요. 고아원에서 나온 후 줄곳이에요. 3년이라. 나는 다시 말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숨까지 가빠오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의 거친 세파가 한 어리고 순진한 영혼을 얼마나 삐뚤어지고 영악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나는 더 이상 녀석에게 뭐라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약간 머쓱한 기분으로 다시 내 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나 다 아는 단어가 막히기도 하고 평범한 문장이 전혀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일을 멈추고 무엇 때문에 그런 혼란을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내 부끄러움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나는 이미 소년이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녀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 나는 말이다. 내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떨리는 탓이었던지 선전에서 깨어난 소년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의심스러워서 이 얼마 안 되는 돈을 감추고 책을 이렇게 베개로 삼았단다. 나는 감추었던 돈을 내보이고 타올로 싼 책을 풀어 헤쳤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참여하는 기분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겠니? 녀석이 이내 내 말뜻을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곧 녀석의 얼굴에 지금까지 내가 본 꽃 중에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제가 아저씨를 의심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아, 이 어린 놈. 나는 나도 모르게 녀석의 자그마한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줄기 뜨거운 눈물을 쏟았던 걸 기억합니다. 그 어떤 육신의 방황보다도 내 정신의 처참한 방황을 슬퍼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